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급 대상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은 정부안을 지지하며 당정 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은 여전히 공전 상태입니다. 한편 통합당이 어제 현역 의원과 당선인을 대상으로 당 지도체제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천영식 개명대 개건교수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정치권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추경을 통과시켜야지 이제 국민들한테 지급이 될 텐데 일단 여당과 정부 간에 계속 이견이 되고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또 기재부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압박하고 약간의 강한 얘기를 하는 지금 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렇게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왜 여당과 정부는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 여론은 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100%로 가는 것으로. 국민 여론은요? 네네. 그래서 전 청와대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청와대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건 예. 정부하고 집권 여당 사이의 이런 갈등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70%라는 게 사실상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애매모호하고 거기서 빠지는 사람 몇만 원, 또 뭐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퍼센트예요. 예. 물론 처음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대안을 내놨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50%는 해봤는데 우리가 70%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히 2018년 소득하고 자영업자들은 제출하라 하는데 추가 내라.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아주 균형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일단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할 때라든가 소득 신고할 때 거기에 맞춰서 다시 국가에 백업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가지 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재원이 없다라는 문제인데 이 3.5천억이 더 추가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현재 예산에서 뭐 어떻게 또 빼돌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국가 부채가 OECD 평균이 110%입니다. 미국은 200%가 넘고요. 현재 우리 40%인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 부채를 사지 않겠어요? 같이 부담한다는 측면, 고소득자들이 그러한 전향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고소득자에서 이제 고소득자들이 이것을 소비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면 지역 화폐로 주면 쓰죠, 당연히. 당연히 씁니다. 마트라든가 그런 데 가서 생필품을 사거든요. 그럼 그 소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 사안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걸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70%가 됐든 이제 100%가 됐든 어떻게 보면 선거 전부터 계속 이제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선거가 끝나니까 또 논란을 그대로 또 재현시키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서 빨리빨리 이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논란을 다시 이제 재탕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180석이라는 거대 이제 여당이 됐는데 무슨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과거나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뭔가 신속하게 전달도 안 되고 그럼 논란만 벌이고 그러면 거대 여당이 됐다는 어떤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 내지 혜택 이런 게 전혀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진행된다는 게 대단히 이제 걱정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70%가 됐든 100%가 됐든 이제 정부 내에서 빨리 이제 그 이견을 해소를 하고 국민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재정 대책을 함께 국민들한테 저는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도 법안 제출할 때 재정 대책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을 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70%가 됐든 100% 됐든 그래야 미래 세대한테도 안심을 줄 수 있고 충분히 정부의 어떤 여력으로서 가능하다 하는 거를 동시에 좀 이렇게 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대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재정 부분에 있어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선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고려 대상일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재정 부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뭐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사실 반발하는 부분 이 재정 부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이 좀 적합하다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이제 줬다가 다시 이제 뭐 이렇게 환수하는 방안도 대단히 복잡할 겁니다. 우리가 70%를 이야기할 때 70%를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되게 이제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간이 누구까지는 포함되고 누구는 포함 안 되는 데에 따른 어떤 합리성, 정당성 이런 게 부여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다시 환수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그 똑같은 논란이 이제 재현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지금 아마 우선 이제 넘기고 보자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넘길 수는 있지만 논란 자체는 똑같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민을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좀 중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원칙을 약속을 냈으면 약속을 일단 지키고 나머지 그다음에 어떤 뭐 후유증이라든가 뭐 이런 걸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걸 가면 어떤 방식이 됐든 후유증은 약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약속을 지키라는 예. 말씀은 70% 지급에 대한 것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부에서 70%를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여당에서 100%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일단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어떤 그 후유증이라든가 문제점을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보완책을 내놓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 김나연 앵커가 얘기했던 환수 부분이고 또 일부 좀 더 돈을 좀 줄여서라도 빨리 시급히 좀 전달해보자 하는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한쪽에서 지금 이렇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통합당이 갑자기 이전에 있었던 선거 총선 전에 있었던 내용과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정부 편에 서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당과 그렇다 보니까 여당과의 이야기도 좀 전혀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거는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뭐 정치인들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간 것이 중요하겠죠. 선거 결과 이후에 이제 야당이 좀 많이 완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국회에서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결국 국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여당 안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면서 또 다른 걸 또 얻어내야 되니까 뭐 정치의 어떤 그 기본적인 관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좀 일관된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소득이에요. 소득 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확한 소득 산정을. 그러니까 이건 연말에는 정확한 소득 산정이 되잖아요. 그 연말에 정확한 소득 산정을 해서 뭐 1억 원 이상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거 좀 환수해라. 예를 든다면은 그런 식의 기준이 명확하게 다른데 지금은 이 70%가 애매하다는 말이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국민 균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제학자들도 지금 연말 소득 정산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할 것 같아요. 그 통합당에서 예. 이제 입장을 바꾼 걸로 그렇게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알려졌는데 저도 뭐 오기 전에 약간 취재를 해보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건 약간 이제 와전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70%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통합당 입장은 70%가 됐든 100%가 됐든 정부 여당에서 뭐가 됐든 빨리 단일한 목소리로 정책을 빨리 추진하라는 쪽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고 정부에서 계속 70%를 고집을 하니까 그럼 70%라도 상관없다.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정부 여당의 입장을 가져와 달라고 하는 와중에 그럼 70%가 좋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포인트가 조금 이렇게 이동이 돼서 마치 70%를 그런데 그 이야기는 황교안 전 대표가 1인당 50만 원 전국민 그렇죠. 지급을 하기 이후에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선거 전이라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 그게 그렇죠. 예, 물론 그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 다시 70%를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그건 아니다. 아니다. 예, 꼭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통합, 알겠습니다. 예, 통합당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도 체제에 대한 구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의도 협상 테이블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시간도 좀 늦어지고 하는 문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향후 지도 체제를 두고 현역 의원 그리고 당선인들에게 전체 전화를 돌려서 의견을 묻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최고위를 열어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저희에게 좀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을 좀 도출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결과가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통합당이 선거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를 좀 수용해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기존과 같이
당내의 어떤 의견, 이견들은 절충하고 그것을 갖고서 또 당내에서 하여튼 뭐 조종하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 두 가지 길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전당대회가 깔끔한 것 같아요. 조기 전당대회. 네, 그것이 깔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대위 우리가 뭐 비대위 과정들, 비대위 역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 그 사람한테 무슨 권한을 맡길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누가 맡길 거냐는 겁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거의 와야 될 상황 아닌가요? 누가 맡길 거예요? 한교안 대표가 맡길 건가요? 지금요? 그걸 그럼 당원들이 국민들이 인정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줄 것이냐, 비대위 역할은 무엇이냐, 굉장히 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와도 마찬가지죠. 김종인 위원장 오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럴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깔끔하게 후보자들이 나와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거죠. 당원들이 그럼 야 이번에 이제 이렇게 참패했는데 니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해라. 과거 사람들이 홍준표 뭐 전 대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과거 사람을 세워라,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들. 조경태라든가 김세현이라든가 원희룡이다 세워라,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서 빨리 출발하는 것이 낫지, 지금 비대위했다가는 계속 논란만 일으키고요, 아무것도 정리되는 게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 교수님, 이게 다수결,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이야기면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일단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의총을 열긴 했습니다만은 이 142명의 당선인과 현직 의원들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게, 거기에 대한 논란 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제 통합당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참패의 후유증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선택이라는 것도 최선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차선의 선택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도체제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선의 선택은 당연히 전당대회를 열어서 누군가의 지도자를 뽑는 게 최선의 선택이죠. 그런데 그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 뭐 약간 붕괴됐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제 비대위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 자체에는 좀 반대 입장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몰려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어떤 그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대위 쪽으로 가는 쪽으로 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좀 있으면 뭐 한 1-20분 내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텐데 함부로 전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뭐 당선자들이 사실 당선자들이 103명이라고 해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나와서 뭔가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데서 지금 현재의 문제가 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정 교수님 말씀하신 사이에 통합당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전수조사 결과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현직 의원들과 또 당선인들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 교수님 예상이 좀 맞은 것 같은데. 그 1분 사이에 이게 예상이 맞았네.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일단 저는 질문을 바로 드리려고 해서 사실은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간다, 조기 전대는 아니다. 그럼 비대위 앞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김종인 전 선대위장이 비대위를 이끌게 됐다, 이 결론대로 간다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100% 그냥 김종인 비대위입니다. 뭐 또 다른 비대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대위로 가는 순간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그를 전제로 지금 비대위로 가는 걸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종인 비대위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이 어디 언론 인터뷰한 것도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임기 문제가 있던데, 그죠? 예.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이냐.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또 언제까지 맞습니다. 하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종인 비대위를 하게 되면 권한은 뭐 전부를 줘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을, 과거에 이제 비대위를 이렇게 이쪽 이제 몇 번이 비대위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권한을 정권을 다 줍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이제 와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당선인도 아닌데 국회의원 신분도 아닌데 그거를 헤쳐 나가려 그러면 정권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거는 제가 볼 때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고 기간이 이제 당헌에 이제 8월 30일 전당대회 이 기한을 기간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렇게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뭐 그렇게 그거를 전제로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를 한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자체가 오지 않겠다고 하는 마당에 그거를 전제로 하면 진정성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기 전대가 전제가 된다면 비대위원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원장 체제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혁신형의 권한을 대폭 줘야 한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비대위가 꾸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대폭 권한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말씀 앞서서 해주셨을 때는 외부 인사가 오는 것보단 내부에서의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외부 인사가 들어옴으로써 통합당의 관리 체계나 이런 앞으로의 쇄신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을 보는 관점이 저는 완전한 세력 교체가 되지 않는 한은 향후에 지방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그리고 건강한 야당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YS가 집권했을 때, YS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신한국당 만들면서 과거에 구민정계라든가 하나회 이쪽의 구 세력들을 다 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신한국당이 당시에 총선했을 때 수도권에서 신승을 하게 돼요. 예. TK에서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야당 당시에 전통 여당이 좀 새롭게 나가는 길로 가거든요. 저는 그 과정이 있어서 그것이 같이 또 이쪽에 DJ 민주당하고 계속해서 유지됐다 그러면은 선의의 경쟁 체제로 우리나라가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해창 씨가 들어오면서 과거로 다시 갔죠. 갔는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물론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킹메이커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면은 문재인 그 대표 시절에도 선거 이긴 다음 한 1년 정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언론을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킹메이커가 많이 나와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대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대선을 제대로 치를 준비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후보를 정치적으로 백업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환영했잖아요. 제일 처음이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과정에서 이 대선을 치를 때 국민들이 이번에 완전히 심판을 한 것인데 새로운 세력이 탄생할 수 있을 건가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통합당 거죠. 최고위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다수 의견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142명 중에 얼마만큼이 이 비대위 체제를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는지 아직 본인들은 확인 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비대위 구성할 때마다 그럼 비대위를 누가 할 건가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당에서 나온 얘기가 안팎에서는 830 세대로 나와요. 지난번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도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난 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정치권에 써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세대 교체까지 이번에 같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 당연히 좋죠. 그 새로운 세대로 이렇게 당이 구성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인데 나머지 비대위원이라는 것은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의 역할이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지금 당의 모습을 이제 변모 이미지를 바꾸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일조하는 그 정도의 역할일 텐데 저는 이제 딜레마가 뭐가 있을 거냐라고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제 103명이라고 해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선자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이제 심판을 받아서 선택이 된 당선자들인데 이 당선자들이 끌고 나갈 정당의 모습은 전혀 사실은 노출이 되거나 공개된 적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워크숍을 한번 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당은 오로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구상에만 의존하는 그런 정당이 될 텐데 사실 그거는 불행한 저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당선자들이 꿈꾸는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을 거고 미래가 있을 텐데 이런 힘들이 모여져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이 당에 힘이 생길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따로따로 이제 가는 이런 형국으로 가게 되면 저는 이제 830 그 세대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당선자들 속에서 사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차라리 당선자들 속에서 새로 초선이 된 새로운 당선자들 위주로 비대위원을 꾸리자라든가 이제 중진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이런 게 더 훨씬 더 현실적인 이제 방안의 중에 하나일 수가 있지.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디 가서 그러면 830을 끌어들여와서 또 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논의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성정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결국에는 합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미래통합당 역시도 미래한국당과 과연 합당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언론에 나온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래위성정당 교섭단체, 위성교섭단체를 불러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물론 이제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지만 처음에 이제 통합당에서 만들면서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다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크게 이겼을 것이다. 더 크게 이길 수 있다는 저는 기봅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번에 통합당은 이 무슨 당이죠?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을 또 교섭단체, 위성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국회에서의 또 실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꼼수 그만해야죠. 꼼수 그만하고 그대로 합당하는 게 맞죠. 정직하게. 국민들이 이렇게 그래 반성하고 합당하는구나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참 이제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제 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내년부터 분위기가 가요. 국민들은 항상 이 정당을 바라보는 정치인 보면 축적 효과가 있어요. 또 보거든요. 전혀 안 바뀌는구나. 이래오면은 저는 또 한 번 또 향후에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꼼수는 이제 그만두고요. 빨리 솔직하게 털어놓고 합당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꼼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양당 모두 이제 꼼수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꼼수 대결에서 결국은 이제 더불어당이 이제 이겼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꼼수를 부렸는데 어쨌든 한 당은 실리를 얻었고 한 당은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이 꼼수를 부려도 결국은 이득을 보는 측이 있고 손해를 보는 측이 있을 겁니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거대 여당이 우선 합당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거대 여당이 먼저 합당을 하면 나머지 이제 이 통합당에 대해서 합당을 이렇게 압박하고 촉구하는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렇게 했을 때 꼼수로 계속 뭐 3당을 둔다. 이러면 저는 여론의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지만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거대 여당에서 이 문제를 좀 크게 봐서 풀어 나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미래한국당에 국민의당이 그렇다면 의원들이 몇 명 갈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 나와요. 제 교섭단체 구성 과정에서 한석이 모자르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권은희 오늘 의원 같은 경우는 합당 가능성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번 주말에 당 혁신위 출범시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마라톤 유세를 했는데 사실상 뭐 지역 후보를 내지 않다 보니까 또 3명의 뭐 비례대표 의원밖에 내지 못하는 어떤 참담한 결과잖아요. 국민의당에 지금 원외정당으로 전락을 했는데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 거며 앞으로 또 새가 없는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정치권에서는 안철수는 미래한국당으로 가지 않겠냐, 미래통합당으로 가지 않겠냐, 뭐 이러한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향후에 뭐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간다 그러면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으니까 그거는 뭐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지금 이제 꼼수 위성교섭단체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간다. 그럼 정치 생명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철수가 갖고 있었던 뭐 정직이라든가 새 정치는 완전히 뭐 내팽개치는 것이고 이런 위성교섭단체에도 합류해서 자기가 뭐 대표도 할 거 아니에요. 가면은 대표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안철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안철수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뺄셈의 정치를 해왔어요. 여태까지 과정을 쭉 한번 보세요. 항상 뺄셈이었어요. 플러스가 아니라. 정치는 세력화란 말이죠. 자기 생각이 정치 사상이 있다, 정치 철학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세력화를 만들어내는데 항상 하고 나면 또 버리고 또 하면 치고 자기 혼자만 남았었어요. 그러다 다시 또 하고. 그리고 정치 도의적이라든가 인간 도의적 측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럴 경우에 그런 꼼수 위성단 교섭단체와 함께한다? 그럼 정치 생명은 안철수라는 정치 생명은 저는 국민들 머릿속에서 지워진다고 보여집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관훈클럽 토론이라든가 몇 번 이제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이제 이렇게 대표하고 같이 토론을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가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과거보다는 상당히 결단력이 있어졌고 뭔가 고민도 많이 한 것 같고 진짜 많이 발전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만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전해줬는데 실제로 선거 결과는 뭐 상당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안철수 대표 자체는 그렇게 조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아무런 역할을 하기 어려운 이런 결과를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돼버렸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정치적 역할을 뭐 도모할 것이고 극대화하려고 할 텐데 당연히 극대화하려면 지금 뭐 통합당하고 뭐 해서 통합당이 아니라 민주당하고 해서 뭐 이렇게 정치적 역할을 극대화한다는 건 그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꼼수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통합당 안철수 국민의당 자체가 예. 본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아까 뭐 합류한다 이런 걸 떠나고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뭐 땡겨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참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치적 역량에 달린 문제여서 그럼 뭐 새로운 것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로 취임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취임하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엿새 만에 바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진두지휘를 하면서 정신없이 100일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페이스북에 오늘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100일을 각오를 좀 다지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100일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정세균 총리를 지명했을 때는 경제 문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용 경제 부분에도 이제 상당히 경험이 있고 밝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닥치자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를 맞았던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좀 정세균 총리뿐만 아니라 정부가 조금 이 부분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한 번에 좀 가벼운 실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정세균 총리가 보였던 부분은 좀 뒤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묵묵히 능력껏 일을 하는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에 가서 3주 동안 있었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크게 언론에 부각은 안 돼 있지만은 아는 국민들을 알면서 이렇게 저변에 확대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이제 최근에 그 민노총의 김명호 위원장도 만나고 항노총 위원장, 경청 관계도 만나면서 이제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안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쓰나미처럼 이제 닥쳐올 텐데 고용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어떻게 대책과 해법을 만들어내느냐, 자기의 장기인 정말 경제 문제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예. 예. 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 그래도 참 정세균 우리 총리하고는 뭐 저도 옛날부터 알고 또 우리 유 교수님하고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같이 나눈 게 있는데 정세균 총리가 옛날에 이제 과거에 대표를 할 시절에 대표를 정말 잘했습니다. 잘해서 민주당 내에서 따르는 의원들이 정말 많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정세균 대표가 향후에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뭐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의원들이 또 따랐고 실제로 이제 밀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세균 총리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묵묵하게 이제 일을 하고 소통을 잘하는 또 유연하게 일을 처리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뭐 잘 안 되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묵묵하게 하다 보면 저는 뭐 계속 일을 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천영식 계명대 교무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